네, 브리핑 듣고 마감 전략 세우러 프로의 시선으로 왔습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 먼저 잠깐 체크해보면요. 지금 저점을 좀 딛고 올라오려는 모습. 12시 25분에 코스피가 저점이 나왔죠. 현재는 2432선까지의 회복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장중 저점이 12시 25분에 나온 800선이고요. 현재는 803선, 그러니까 저점을 더 낮추는 움직임이 2시, 3시 구간에 확인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 외신 보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속보가 좀 나오고 있어서요. 팩트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전쟁 리스크 관련해서 그리고 방산주 이야기도 조금 집중적으로 다룰 거라서요. 이 부분도 두 분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먼저 나누죠. 차영주 MTN 전문위원 그리고 김덕호 주식회사 플래처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먼저 김덕호 대표님,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국지전으로 끝날 것 같았던 전쟁 리스크가 오늘은 확전 가능성을 실으면서 장중 저점을 낮추는 모습이 오전장 내내 펼쳐졌습니다. 오후장에는 조금 낙폭을 줄이고는 있지만 쉽진 않은 분위기예요. 사실 궁금한 게 앞서서 브리핑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확전됐을 가능성, 시나리오에 따라서 더 시장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들이 나왔잖아요. 다만 유가 선물, 천연가스 선물 모두 하락입니다. 그러니까 더 급등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미국 3대 지수 선물도 오늘 비교적 평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전쟁 리스크의 움직임으로 지수가 흔들렸다라고 볼 수 있을지 오늘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일단? 사실 이제 확전에 대한 부분들이 언급은 됐습니다만은 확전 때문에 증시가 빠졌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원인은 물론 이제 전쟁이라는 부분들이 지정학적 리스크, 그러니까 지리적, 정치적 어떤 위험에 따라서 증시의 조정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들에서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이제 항상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 실질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하는 거는 특히나 어떤 인접 국가 내지는 거기에 대한 어떤 동맹 관계에 대한 부분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많은데 지금 이번에 이제 이란이나 이스라엘이 이제 전쟁이 시작하게 되면서 가장 먼저 여기에 대해서 적극 개입을 한 국가가 어디입니까? 미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스라엘과 관련 있는 미국과 관련 있는 한국이 뭔가 증시가 위험할 거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조금 과잉 해석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유가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보신다고 한다면은 이 부분들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졌기 때문에라고 판단하신 것은 맞습니다. 때문에 우리 국내 증시가 만약에 이렇게 흔들린다고 하는 것은 우선은 지금 정치적인 어떤 이슈보다도 사실은 어떤 방산 위협이라든가 방위 위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 이제 우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역에 한정되어 있는 전쟁이 지금 지구상 내에서도 곳곳에서 지금 전쟁의 위협이 계속 커지고 있다는 부분들 때문에 한국도 마찬가지로 북한이라는 어떤 위협 존재가 있기 때문에 뭐 일시에 반격을 하게 될 경우는 무기가 있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하신다면은 뭐 좋은 방법도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전히 지금 증시가 걱정하는 부분들은 자금 이탈이죠. 즉 이번에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서 뭐 연준도 마찬가지로 비둘기파 의원들의 발언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전쟁 중인데 어떻게 금리 올리냐? 지금 뭐 자칫 전쟁이 확전되기라도 하면은 우리가 자금 조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잠깐 이제 주춤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 이제 안전자산인 달러 객상의 위상이 다시 한번 조정을 받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굳이 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은 혹은 연내 인상을 하더라도 내년까지 좀 더 미국의 달러가 가치를 쫓아가기는 어려울 것 같은 한국에 투자하느니 차라리 본국으로 돌아가겠다. 이런 목적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오히려 외국인들의 이탈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환차손이다라고 주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더불어서 전쟁 부분에 좀 집중해서 말씀드린다면 지금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이제 마찬가지로 4일 만에 다시 지금 이스라엘로 들어갔습니다. 뭐 아무래도 이제 4일 전에 갔을 때 그 짐을 고스란히 들고 가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원래 순방 일정이 없었습니다. 이 말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뭐 가자지구를 돌입을 한 해 만에 지상군 투입 한 해 만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투입하는 것을 미국 입장에서도 그렇게 썩 원치는 않고 있다는 부분의 뉘앙스로 보여지기 때문에 오히려 전쟁을 장기화를 가는 것에 있어서 미국은 불안 요소를 더 드러낼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듣는 순간에 또 속보가 전해지고 있어서 이 부분 먼저 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블링컨 장관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인도적 지원을 위해서 라파, 그러니까 가자 지구의 남쪽 통로였었죠. 이집트 대통령과 만나서 이 남쪽 부분, 라파죠. 라파 지역을 국경을 다시 재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도적 지원을 위해서 이 같은 결정을 냈다라고 이야기가 속보를 통해서 좀 전해지고 있고요. 16일 현지 시간 16일 9시부터 휴전에 들어간다라는 내용도 지금 속보를 통해 전해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시간으로 본다면 지금 딱 9시 구간입니다.
낙폭을 빠르게 줄이지는 않고 있거든요. 코스피, 코스닥 조금은 낙폭을 줄이려는 시도가 나오고는 있지만 이런 움직임이 아주 강력하게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 속보 나오면서 2시 55분에 GS 글로벌, 그러니까 이쪽 재건 관련주라고도 볼 수 있겠죠. 급등하는 양상이 지금 포착이 됐다가 급등했다가 또다시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움직임이 좀 들쑥날쑥하고 있습니다. 막판까지 움직임은 팩트체크와 함께 좀 더 보셔야겠고요. 더불어서 유가 관련주 혹은 천연가스 관련 종목들의 상승폭도 빠르게 반납하진 않고 있거든요. 이 변동성 계속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영수 전문위원님, 그러면 지정학적 리스크 종료된 거예요? 지정학적 리스크는 아직 진행형이죠. 일단 전반적으로 봤을 땐 지정학적 리스크는 이게 이제 일부 전진을 위한 후퇴냐, 여기서 전진이라는 것은 전쟁을 더욱더 강화하기 위한 것들이냐, 아니면 일단 뭐 하나하나 그 나름대로 명분을 찾아가는 과정이냐, 이것에 따라서 이제 분위기는 확 바뀔 가능성은 있습니다. 일단 미국이 적극적으로 뒤에서 개입을 하고 있죠. 미국은 일단 이스라엘 편을 들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속내는 이것이 확전되는 것을 반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게 확전된다는 문제는 복잡해집니다. 특히 미국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생각 안 할 수밖에 없는 게 내년 11월에 대선이 있거든요. 만약에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는 상태에서 이게 확산이 되면서 제5차 중동 전쟁으로 되면 미국 입장에서는 결코 좋을 게 없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본다라면 미국은 내심 이스라엘 편을 드는 듯하지만 속내는 이것이 확전되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미루어 짐작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국지전으로 끝나길 바라는 것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그 입장이 워낙 강경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과연 국지전으로 끝날 것이냐, 여기에서 지금 이제 가자 지구는 이집트랑 연결돼 있는 남쪽이지만 네. 북쪽에서 또 분쟁 소식들이 간간히 들리지 않습니까? 일단 뭐 시리아라든지 뭐 이란이라든지 뭐 이런 쪽들에 대한 분쟁 소식도 간간히 들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결국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가자 지구에 이스라엘군이 들어간다라고 해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네. 그 북쪽에 있는 시리아라든지 이란과의 전쟁, 이런 부분들이 5차 전쟁, 중동 전쟁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금 가자 지구에 있어서의 부분보다는 오히려 북쪽을 더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네. 시장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지금 뭐 긍정적인 소식이죠. 휴전을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네. 일시적 휴전이지만 시장에서 긍정적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소식이 이제 전파되는 거, 저희야 뭐 이것을 빠르게 보고 있습니다만, 전파되고 난 다음에 한 5분, 10분 정도 뒤에 이런 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라는데, 지금 현재 상황을 본다라면 시장이 빠르게 올라오진 않아요. 그렇다면 뭐죠? 시장이 여기에 관심이 별로 지켜보겠다? 없다라는 거죠. 지금 시장은 이러한 것들은 그냥 상수로 보고 있는 거고, 시장에 있어서 그냥 자체 변동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물론 관련주들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에너지 관련주들이라든지 전쟁 관련주들은 이것은 전쟁 테마주들로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들이고, 그렇지 않고 지금 삼성전자라든지 지금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는 2차 전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에 대해서 별로 꿈쩍하지는 않죠. 물론 2차 전지가 낙폭을 빠르게 축소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본다라면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포커스는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전쟁의 확산에 따른 불안감, 이거는 상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시장은 단기 변동성 구간에 있는 부분들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 큰 주식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고, 역시 테마주들은 뉴스에 따라서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빠르게 대응하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장중 변동성 대단하네요. 일단 일시 휴전에 합의됐다는 내용은 참 긍정적입니다만, 이에 변동성을 키우는 종목들이 눈에 띄고 있다는 측면에서 기민한 대응이 필요하다. 바이오 종목들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이런 성장주로 대변됐던 종목이 오늘 조정으로 출발을 했는데 또 빠르게 낙폭을 줄여가는 움직임들도 같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돌파구가 안 보여요. 차 의원님, 짧게만 하나 더 네. 여쭤보면, 오늘 금융주들도 시장에 나름 대안 역할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최근 아주 소리 소문 없이 조용하게 시장에 마치 주도주 역할을 해주면서 이런 약세장 속에서 비교적 강합니다. 실적이 계속해서 금융주 쪽으로는 괜찮을 거라는 시각도 있던데, 이게 대안이 되는 건 맞는 거예요? 뭐 대안이라기보다는 외국인들의 사랑으로 봐야 되겠죠. 외국인들이 특히 이제 보험주하고 은행주 쪽, 그다음에 이제 증권주 쪽, 증권주는 이제 개별 뭐 모멘텀들이 있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대안주에 대한 투자보다는 일단은 보험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KIFRS 17 회계 기준이 바뀌면서 우리가 보험 상품에 대한 어떤 가치 평가를 장부가가 아니라 현실가로 이제 바꾸면서 이익이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회계상에만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지만 외국인들이 배당에 대한 부분들로 이제 보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은행주들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본격적으로 은행주들이 실적 발표를 하고 이번 있습니다만, 주에, 네. 예, 뭐 대손 충당금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익이 굉장히 많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영업자분들에 대한 손실 이런 가능성들을 나타내고는 있습니다만 네. 이런 것들을 반영하고도 실적이 잘 나올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일부 증권사들 같은 경우 PF 대출에 크게 얽매이지 않는다라면 오히려 좋을 것 같고, 또 키움증권이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것처럼 대신증권은 또 자산 매각에 대한 부분들도 얘기했고, 이런 것들 개별 모멘텀으로 해가지고 금융주들이 상대적으로 이익 메커니즘에 따라서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단을 지지할 수 있는 요인은 맞지만 종목 선별이 더 중요할 것 같네요. 이 실적이 과연 하단을 지지해 줄 수 있겠느냐, 이번 실적 시즌에 있어서 가장 큰 관심사이기는 한데, 실적이 추정치보다 안 나오는 경우에는 굉장히 또 저점으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여실히 보여줬던 게 바로 에코프로입니다. 지난 금요일 이 시간대에도 발표를 계속하지 않아서 우리가 체크를 못했는데 오늘 정규장에서 고스란히 반영을 받고 있죠. 어닝 쇼크에 따라서 에코프로가 하락했고, 에코프로 BM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성장주의 하나로 봐야 될지, 이 같은 일시 휴전 합의 속보 들어오면서 보시다시피 양봉 전환되면서 밑꼬리가 좀 달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에코프로는 장중 4%까지 빠졌다가 현재는 0.36% 강보합권까지, 약보합권까지 낙폭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80만 원 지키겠는데요. 이 김덕호 대표님, 이거 의미 있다고 보세요? 사실 뭐 이게 꼭 에코프로가 네. 80만 원을 지켜야 한다 뭐 이런 논리로 시장에 대한 종목의 어떤 가치들이 올라가느냐라고 얘기한다면은, 그러면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우리가 이미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가 이제 7만 전자를 버텨주냐 못 버텨주냐 이 얘기를 했지만은, 사실 이 얘기가 시장에 어느 정도 안정화 됐을 때는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시장에서는 시장의 변동성 자체가 크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사실상 무의미하다. 오히려 개별 종목에 대한 실적 부분들이 추정하지 못하면은 주가의 변동이 커지는 것은 당연하다 말씀을 드렸었죠. 때문에 이제 우리가 에코프로가 그럼 앞으로 실적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반영이 될 것이냐를 종목을 보실 때는, 마찬가지로 전기차 시장의 현황들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1월부터 이제 8월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앞으로 한 4개월 정도 이렇게 남은 시점에서 지금 이전에 있던 실적들을 한번 쭉 살펴보시면은, 중국을 제외한 전체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지금 43% 정도 성장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이제 등록 대수가 이제 늘어났다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실제 점유율들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점유율을 높여갔습니다. 그러면서 부동 1위를 차지를 했고요. 2위, 3위였던 뭐 스텔란티스라든가 뭐 이런 관련되는 유럽 전기차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점유율이 후퇴를 했습니다. 이 후퇴한 만큼의 포지션을 누가 가졌나 보니까 중국의 뭐 상하이 자동차 그룹이라든가 이런 지리 자동차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오히려 치고 들어왔다는 거죠. 때문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강점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런 어떤 리튬이라든가 이런 자재에 대한 수급이 원활하다. 특히 이제 중국 내에서의 어떤 원자재 수급을 확보를 한 상태에서 이 부분들을 양극재로 전환해서 가공 사업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반드시 강점이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마찬가지로 중국 자동차 시장이 중국 전기차가 오히려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는 입장이라면은 사실 여기에 대해서 마냥 긍정적으로 보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은 나타날 수 있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지난 1월에서 8월까지 이제 점유율은 10.59%입니다. 그러니까 전년 대비했을 때는 3% 정도 이렇게 3%포인트가 지금 후퇴한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런 시점은 지금 현재 이제 현대차나 기아차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에코프로뿐만 아니라 관련 전기차 혹은 2차전지 관련 종목이라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 이제 수익권에 계신 분이라면은 어떤 분할 매도를 하시면서 좀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것도 필요하고요. 새롭게 진입하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오히려 개별 종목에 대해서 무리한 포지션을 갖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대기아가 오늘 시장 대비 선방했었잖아요. 이 두 종목은 상승폭을 반납하고요. 저희 조금 전에 봤던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은 상승 전환합니다. 에코프로 83만 5천 원까지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막판 변동성이 상당하네요. 그 안에서도 개별적으로 또 시세를 뽑아냈던 종목들도 있습니다. 시장 지정학적 리스크, 실적 장세 이거와 무관하게 사업 포트폴리오 다변화와 함께 지난주부터 해서 재평가를 받고 있는 LS 그룹주인데요. 차 의원님, LS 전선 아시아의 강세 움직임이 시장 지금 일시 휴전 합의 속보 나오면서 고점을 더 뚫어갑니다. 나흘째 양봉을 기록하면서 지난 8월 고점이 17,000원인데요. 오늘도 13,000원까지 강세 움직임을 보입니다. LS 네트워크스 상한가 유지되고요. 마린 솔루션도 계속 강세입니다. 상승 여력 더 있을까요?
일단 LS전선 아시아가 베트남 해저 사업 소식 진출 소식이 이제 가장 큰데 LS전선 아시아의 가장 큰 공장 두 개가 어딘지 아시죠? 베트남에 있습니다. 베트남 북부와 남부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특히 이제 남부에서 만들어진 제품은 유럽으로 수출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지금 이 공장이 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베트남의 공장이 크게 있는 거고 여기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케이블 같은 경우 이제 유럽으로 수출하는 그런 루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저는 뭐 몇 차례 이 기업에 대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긍정론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전히 뭐 우리가 이제 단기간에 이제 시세가 급등했기 때문에 추경 배수가 부담스러운 자리인 건 합니다만 해상 케이블이라든지 풍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더군다나 베트남 같은 경우 지리적으로 봤을 때 길죠. 가늘고 길죠. 이것이 아직까지 통합된 전선 연결량이 없어요. 북부와 남부가 따로 개발되다 보니까 성향도 다르고 이것을 이제 LS전선 아시아가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옆에 있는 인접한 태국이라든지 그다음에 라오스라든지 뭐 이런 국가들까지도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중기적 관점에서는 이런 것들이야말로 가치 투자의 전형적인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렇지만 주가는 안타깝게도 가치 투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오히려 밀릴 때마다 모아가는 주식들로 어차피 이 기업이 이 동남아시아에서 나타낼 퍼포먼스 그다음에 유럽 시장에서 나타낼 퍼포먼스는 대단히 높다라고 보고 대안이 없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중기적 관점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변압기는 또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효성중공업, HD, 현대일렉트릭 장중 상승 전환하면서 같이 강세를 또 보이고 있거든요. 대안이 없는 이런 종목 안에서의 차별점을 갖고 있는 종목으로는 추가 강세도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같이 시세 점검해 드렸고요. 방산 섹터 마지막으로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내일 또 방산 전시회가 열려서 막판에 드론 관련 종목, 여기에 또 참가하는 휴니들을 포함해서 JCN 시스템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윗꼬리가 길게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실 좀 작은 사이즈의 빅텍이라든지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장중에 좋았고요. 대표적인 대장주 현대로템 쪽으로는 또 조용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의 장중 변동성을 감안하면 이들 종목들도 다 상승폭 반납이긴 해요. 기회는 끝난 걸까요? 아니죠. 오히려 이제 방산 섹터를 다시 한번 주가적인 조정을 받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미 앞서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거의 3달째 뭐 방산 얘기를 많이 해드리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각국마다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어쩌면 이제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전이 이제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미국이나 다른 우방 국가들이 적극적인 개입이 어렵다는 걸 알다 보니까 이런 네. 어떤 위협들이 지금 발현하는 단계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뭐 중국도 인접 국가들과에 대해서 지금 긴장을 계속 높여가고 있습니다. 뭐 마찬가지로 인도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심지어는 러시아와 중국 간의 지금 영토 분쟁도 지금 계속 확대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방산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과거에는 전통적인 어떤 무기 자체에 대한 시스템 이 부분들만 좀 집중이 됐었다면은 지금은 전략 체계 자체가 비대칭 전력에 대한 소요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부분들이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에게 한 방 먹였던 부분들이 바로 이런 드론 전력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했다는 점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재래식 무기에 대한 의존들도 당연히 중요하고 여기에 대해서 운용할 수 있는 시스템도 중요합니다만은 지금 현재 전쟁 자체의 양상이 비대칭 전력과 사이버전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성과들이 굉장히 많이 커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무래도 방산주들이 지금 최근에 주가를 다시 또 반납을 했다는 것은 앞으로의 어떤 일어날 수 있는 인정 국가들 간의 어떤 위협 부분들을 좀 더 소잃기 전에 외양가를 미리 준비하는 단계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오늘 이제 마찬가지로 빅텍이나 뭐 이런 관련돼 있는 특히 이제 좀 작은 종목들이 이제 변동을 많이 보였는데 네네. 사실 이런 종목들은 뭐 우리가 농담삼아 얘기하지만 북한 미사일 쏘면 올라갈 거야 이런 얘기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앞으로 봐야 될 방산 부분들에서 당연히 통신 체계라든가 이런 함정 시스템 이런 전술 부분들에서는 파이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단 테마주로 보는 것은 이제는 조금 지양하는 것이 어떨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종잡기가 어렵네요. 3시 10분에 다시 또 저점 뒤지면서 휴니드, 빅텍 다시 양전하면서 플러스로 상승폭 키우려는 시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차 의원님, 방산주는 그럼 국경 강화 이런 맥락에서 계속 기회 있는 거예요? 어느 쪽 봐야 돼요? 우리나라 방산주가 이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된 부분들은 김덕호 대표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렇게 깊게 가는 부분들이라기보다는 도식적으로 가는 테마주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 상황에 따라서 일희일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 여기에 정말 또 김덕호 대표님 말씀처럼 미사일 한 방 쏘면 또 바로 상한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다음날 또 빠지는 거죠. 이런 식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뭐 우리가
이스라엘 전쟁에 있어서 물론 전쟁이 일어나면 이것이 나름대로 다양한 산업에 대한 미치는 긍정적인 요소도 있어요. 참 아이러니죠.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런 조그만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전쟁과의 어떤 연관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하지만 분명히 투자자들 분들 중에는 이런 것들을 심리적으로 이용해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신다라고 한다라면 그런 것들 직접적인 어떤 것보다는 그냥 빠르게 매매하는 이런 부분들로서 국한하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분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계속 전쟁 관련 이슈는 상수로 봐야 한다. 사실 블링컨 장관이랑 그 이집트 대통령이 이 일시적인 휴전 합의 들어갔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3시 10분경에 또 로이터 통신의 속보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국경에서는 주민 대피 계획을 계속 가동할 거다라면서 이 북쪽 지역의 경계선은 계속될 수 있다는 측면을 열어놓고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다시 관련 종목들 상승폭을 키우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변동성 체크해 보시고요. 관심주 짧게 듣겠습니다. 김덕호 대표님. 네, 방산주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한화시스템입니다. 뭐 사실 앞에서도 잠깐 비대칭 전략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한화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드론 이제 포착을 하는 레이더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집중을 하고 있고요. 네.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드론 잡는 그물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무기화 부분을 좀 많이 했다라면은 결국은 통합 방어 시스템을 좀 많이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한화시스템이 이제 마찬가지로 이번에 필리핀향 매출로 지금 이제 함술 통제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수출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실적 부분들을 좀 얻어갈 수 있는 부분이 크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난 9월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하나오션에 대해서 이제 하나오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유상증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이번 차세대 이제 울산 배치 3호급 이제 5호, 6호 이제 구축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실적 부분들이 하반기까지 내년 하반기까지 결론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원하시는 분이라 하더라도 조금 종목 자체는 더디게 가기 때문에 손절가는 11,000원으로 제시를 좀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내년 상반기 기준으로 15,000원 제시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한화시스템입니다. 항상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움직임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15,000원 목표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프로들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김덕호 대표 차영주 전문위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